대전의 호프, 대전의 유망주 우리 권인호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그 2020년 12월 31일까지 작년까지 그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송촌동에 주민자치회 자치지원관으로 일을 했고요. 지금 그 백수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쉬고 있고 앞으로 주민자치에 관련 일을 계속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 작은 2년 동안 이제 주민자치회 활동을 했는데요. 이 경험을 좀 쉽고 재미있게 말씀드리면서 이제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많은 가르침과 이야기를 좀 듣고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 준비한 그 발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이 그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주민참여, 주민대표성, 주민자치 꿈꾸기라고 써봤는데요. 이 이유는 제가 주민자치회라는 이제 작은 활동을 해봤는데 이 주민자치회라는 활동이 이런 세 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가지지 않을까 해서 써봤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느낀 바를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주민자치회를 활동을 하면서 그 가지고 있던 어떤 의문이나 걱정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직접 민주주의 그 민회 활동을 하시는 선배님들을 만나면서 이제 제가 많은 대화나 이제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주민자치에서 갖고 있던 어려움이나 한계들을 좀 이 선배님들과 같이 나눌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는 어쨌든 명확하게 제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도에 대한 의존성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풀뿌리에서 정말로 스스로 만들어가는 운동이 좀 같이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서로 직접 민주주의 민회 활동과 또 제도적으로 진행되는 주민자치회가 제가 카톡방에서도 그 내용 들었었거든요. 서로 간에 어떤 생산적인 또 일종의 긴장관계, 서로가 영향을 주는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런 거에 좀 동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었던 주민자치 활동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있는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경우에는, 대전시 전체가 2019년 재작년부터 이제 주민자치의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요. 대전에 8개 동이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때 대덕구는 3개의 동이 첫 번째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송촌 중리 덕암이라는 세 동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5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있는 송촌동 주민자치회는 5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제가 있는 이제 동이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한 3, 4개가 있어서 인구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28,000명 정도 되는데, 초기에 이제 노력을 많이 좀 해서 주민자치위원 모집도 한 140명 정도가 접수를 하셨고, 이제 주민자치학교도 100명이 넘게 이수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었고요. 처음에 출범한 2019년의 과정을 돌아보면 이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모집 및 홍보부터 뭐 주민자치학교 공개 추첨, 사업 실행 및 피드백까지 쭉 가게 되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느꼈던 것은 이 과정은 제도적으로 매뉴얼 같은 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이걸 그냥 과정대로 진행하는 거에만 집중하면은 그동안에 이렇게 형식화되고 제도화됐던 사업들로 가는 게 금방 순식간에 그렇게 갈 것 같다는 느낌을 제가 현장에서 받았습니다. 실제로 모집 및 홍보를 할 때 얼마나 지역을 직접 발로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주민분들을 만나고 또 주민분들을 설득하거나 이런 것들을 알리려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 과정만으로 보면은 모집 홍보 뭐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주민자치학교를 형식적으로 열 수도 있는데 이 과정들이 형식적이지 않도록 하는 마을 운동의 과정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활동들을 초기에 어떤 분들이 좀 돕고 진행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이제 맡은 자치지원관이라는 역할은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임기제 근로자의 형태로 이제 일종의 공무의 역할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가 이제 서울에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 사업에서 좀 같이 시작이 돼서 대전시도 자치지원관 제도를 좀 도입을 했었는데요. 뭐 각 주민자치회 각 지역마다 뭐 간사님이 있는 곳도 있고 사무국장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공무원이 파견돼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 공무원도 뭐 임기제 공무원일 수도 있고 정식 행정 공무원일 수도 있고 저처럼 자치지원관일 수도 있는데 이 어떤 형태가 지원하는데 가장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산적으로 토론해 볼 필요는 있지만 어쨌든 초기에 간사 역할로 지원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절차는 어느 정도 매뉴얼화 돼 있고 제도적 사업이 있지만 진심으로 주민분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마을 활동가 또 풀뿌리 이 민주주의 활동을 한 그 활동가들이 이 과정에 들어가줘야 되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것이 제가 가장 많이 느꼈던 점입니다. 그래서 과정만으로 보면은 그 뭐 다양한 뭐 연구자라든지 학자분들이라든지 정책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해서 이 과정들을 좀 설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집을 먼저 받고 바로 주민자치위원이 되는 게 아니라 주민자치학교를 이수를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공개 추첨을 하는 과정. 민회에도 이제 이러한 일정한 추첨제에 대한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주민자치회도 공개 추첨을 통해서 위원 50명을 이제 선정을 하였고요. 임원을 구성 워크숍을 하였고, 저희 2019년 5월에 출범을 해서 분과를 나누고 또 분과들이 마을의 문제들을 좀 발굴하고 그다음에 주민총회라는 1% 인구 1% 또는 0.5%의 인구가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통해서 사업을 승인받아서 실행을 하는 과정이 일단 일반적인 주민자치회 과정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어떻게 진행되었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1년을 해보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맞닥뜨린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이게 행정적으로 좀 진행이 됐다 보니 지역 주민들에게 잘 안 알려져 있어서 지역 주민들은 주민자치회가 있는지 잘 모르시고 또 무관심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초기에 저희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운영 분과, 교육청소년 분과, 뭐 안전환경 분과 이런 식의 분과가 있는데요. 그 분과들이 각자 그냥 분과 안에서 회의를 해서 마을 문제를 결정을 내리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분과끼리도 서로 소통을 하지 않고 어떤 마을을 통합적으로 고민하지 못하는 마을의 문제를 이렇게 함께 종합적인 전략으로 고민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 이제 누구나 작년 한 해 동안 크게 겪었던 지금까지 이제 유지되고 있는 코로나19도 상당히 저에게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저희는 막 100명씩 참여하는 그런 마을 공론장을 열어보고 싶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그 확산되면서 대단히의 주민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사례가 조금 인상적인 것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통해서 조금 헤쳐나가려는 노력이 있었다라는 게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재작년 첫 번째 1년 활동을 마치고 난 다음에 성과 공유 워크숍을 했습니다. 저는 이 워크숍이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부족했지만 부족한 게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확인하고 돌아보는 과정들이 후에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문제들 포함해서 일단 주민자치회가 뭔지 잘 모르는데 사업부터 너무 많이 한다. 또 다른 문과에서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다. 주민들이 주민자치회를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피드백이 자치위원들 입에서 스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이걸 타개할까 생각을 했을 때 TF라는 걸 구성을 했는데요. 이 주민자치회 50명이 사실 엄청 열정적인 분들이 바로 50명이 들어오신 게 아니고 뭐 누구에게 소개받아서 또는 그동안에 자생단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의뢰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꽤 많은 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얘기하는 것도 좋지만 소수의 이 방향성을 고민할 수 있는 위원님들이 모여서 전략을 짜는 과정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TF라는 걸 구성을 했고요. 기존의 임원진에다가 조금 관심 있는 위원들이 참여해서 일단 주민자치의 정책이 무엇이 있고 제도가 무엇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공부를 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것들도 이제 나중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도 공부를 했고 사업기획단이라는 형태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전을 좀 도출을 하자고 해서 이제 몇 번의 워크숍을 통해서 이런 비전을 도출을 했고요.
이 타이밍에 우연치 않게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이 그 공모가 나왔는데 거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그 주민자치 시범 사업을 이제 첫 번째 시범 사업은 2013년에 시작했고 본격적으로는 이제 한 2017년도부터 주민자치가 확산되기 시작했는데 똑같이 저희가 말씀드렸던 한계를 전국에 있는 모든 주민자치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사업이 많고 시간에 품을 내기 어려운 생업이 있는 위원님들인데 이제 사업은 많고 파편화되고 주민들의 지지는 받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타개해 볼까? 행안부에서 내놓은 두 가지의 방향이 일단 주민총회가 실제 주민들의 삶의 문제를 제대로 반영해야 된다고 해서 주민총회 고도화라는 표현을 썼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회가 행정에 의존돼 있다 보니 예산 사용이라든지 어떤 자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실행법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제 주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주민협동조합 형태로 직접 수행하게 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모사업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신청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획단이라는 형태를 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분과별로 파편화되는 게 아니라 통합적으로 좀 마을의 문제를 고민해보자 해서 이렇게 기획단들을 좀 구성을 하게 됐었고요. 이걸 통해서 첫 번째 주민들의 의견들을 좀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여기 카드 뉴스를 보시면 왼쪽 위에 333 모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3명 이상이 3가지 주제로 3회까지 모여서 활동을 하고 그 이야기들을 이 주민자치회로 제출을 하면은 저희가 그것을 마을 의제로 이제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기획을 했던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많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3명이라도 모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일종의 가족같이 집에서 모일 수 있는 쉬운 단위가 3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333 모임이라는 걸 기획을 해서 마을의제 발굴 단계의 어떤 아이디어 사업으로 저희가 했었고요. 대화 꾸러미를 만들어서 주민분들에게 이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음열기 카드라고 해서 대화도 나누고 대화 모임을 진행하는 진행지, 뭐 이렇게 네임펜이나 포스트잇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유도를 했고요.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름대로 다양한 세대나 계층들이 참여를 한 점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도 있었고, 뭐 주부, 어르신, 가족 단위로 이렇게 참여를 하기도 하고, 오른쪽 아래 보시면 이제 마스크를 쓰신 남성분이 계신데 이분이 저희 주민자치회 위원님이고 그 가족이에요. 가족인데 그 어르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사위입니다. 그래서 딸과 사위랑 같이 이렇게 대화 모임을 하신 분도 있었고 나름대로 그 주민분들이 인상적으로 이제 느끼셨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의 성과는 주민자치회나 민회도 마찬가지지만 현대의 이제 다양한 그 마을 공동체나 주민 조직 활동이 가지고 있는 이제 한계나 고민, 어떻게 주민들의 대표성,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할 것이냐에 대한 약간의 대안이 될 수 있는 활동이었고요. 한 달 동안 활동을 했는데 114명이 신청을 해서 100명이 최종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참여자는 한 36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연령대나 성별이 나름 다양했고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송촌동에서 만족하는 것, 또 송촌동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지표도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후에 좀 주민총회 의제에 참고를 할 수가 있었고요. 972개의 의견이 나왔는데 그걸 5개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 분류하는 과정을 주민자치위원 50분만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행안부의 사업을 지원받았을 때 지역에 있는 이제 그 사회적 협동조합이긴 하지만 시민사회 경험이 있는 그 단체랑 함께 이 활동을 했는데요.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서기 위해서 초기에 같이 활동하는 어떤 풀뿌리의 활동 그룹들, 시민사회 활동가 그룹들이 함께 해줘야 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주민총회 어떻게 상정했냐 했을 때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밑에 보시면은 333 모임에서 나온 의제들을 이제 워크숍을 통해서 단기, 중장기, 기타 과제로 분류를 했고 핵심 과제 7개를 뽑아내서 사업계획서를 쓰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과정을 통해 나온 의제라 하더라도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그늘막을 동네에 설치한다든지 이게 실제 저희가 지금 작년에 했던 사업이었거든요. 뭐 둘레길을 만들어 본다든지 사실은 사업 내용이 아주 심화되거나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획기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 마을에서 발굴된 의제들이 단기 과제인지 중장기 과제인지 행정이 해야 될 문제인지 주민이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직접 분류해보는 과정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 수기 공론장에서도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런 걸 경험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이런 분류랑 수기 과정이 앞으로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자치 계획을 도출을 했고요. 여기 QR코드가 있는 거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전국의 주민자치회들이 작년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것들이 거의 트렌드가 됐습니다. 유튜브로 주민총회 과정을 실황 중계하고 QR코드나 네이버 폼 투표로 하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더해서 좀 영상 같은 걸 통해서 재밌게 좀 주민총회를 홍보하고자 이렇게 교복을 입고 여기 지금 다 자치위원님들이거든요. 50명 위원님들인데 교복 입고 청소년의 의제를 좀 연기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홍보하는 차량 대형 화면 차량을 통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이제 직접 거리로 나가서 투표를 받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실제 작년에 실행했던 사업은 이렇게 5개 사업이 있었고요. 그 중에서 뭐 한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 로컬 푸드라는 것들이 이제 지역의 중요한 의제인데 아직은 미약한 단계지만 그래도 주민분들이 로컬 푸드라는 것들을 의제로 지역사회의 하나의 이슈로 경험할 수 있었던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같은 대덕구에 있는 생태마을 이연동 두매마을에 방문을 해서 이제 탐방을 하고 로컬 푸드 체험을 했습니다. 이후에는 저희 사업으로 이제 직거래 장터를 동춘당 공원이라는 저희 지역에 있는 큰 공원에서 실시를 했고요. 이때 약간 인상적이었던 건 이제 대전을 흘러가는 중요한 지류는 금강이고 또 대청호가 있는데 대청호에서 이제 옥천군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나 이런 분들이 이제 협약식을 맺고 처음으로 주민분들과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도 중간에 연결하는 조직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로컬푸드 라운하티 협동조합이라는 대전에 있는 여러 이제 유통이나 로컬푸드를 지원하는 시민사회 단체나 조직들 중에 하나랑 이제 저희가 연계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런 중간 조직들이 좀 주민자치와 연결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뭐 도시재생 사업이든 주민자치회든 마을공동체든 사회적 경제든 이제 주민이 직접 조합 형태, 주민 조직을 만들어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이 약간의 트렌드처럼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협동조합, 마을관리협동조합 이런 것들이 트렌드인데요. 주민자치회 영역에서도 행정안전부가 하는 이 사업에서도 이제 가장 최근에는 이런 주민자치 실행법인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자라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전국에도 주민자치회가 참여해서 진행하는 이제 실행법인 사례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에 있는 금천구 시흥 3동에서는 이제 목욕탕 같은 거 운영하는 사례들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저희의 경우에는 아직 미약한 단계입니다. 워낙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어떤 이해관계나 이익관계나 이런 것들이 예민하다 보니 저희도 좀 이 논의의 수준이 많이 나가지 못하고 초기에 서로 의견을 서로 조율하고 공부를 하는 정도인데 이제 올해에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3가지 요소를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라는 시범사업, 또 제도적인 한계를 갖고 있는 사업을 2년 동안 해봤을 때 좀 주목할 만한 요소는 주민이 그래도 참여를 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이 일단 참여를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열려있는 게 중요하고 또 행정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 많이 아시는 것처럼 지자체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담당 부서에 보통 뭐 자치행정과라는 이름을 가진 부서들이 많은데
그 부서의 과장님이나 뭐 팀장님들의 사실은 의지랑 이해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덕구에서도 나름대로 잘했다고 하는 사례가 될 수 있는 계기 중에 하나는 이 담당하시는 과장님이나 단체장님이 사실 의지를 갖고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전히 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이제 연령대나 계층이 좀 한정돼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어떻게 참여하게 할 것인가? 지금 위에 사진을 보면 치킨을 먹고 있는 이 5명이 저 자치지원관, 그리고 덕암동의 자치위원, 덕암동의 간사, 중리동의 자치위원, 송촌동의 자치위원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대덕구 1단계 동에서 초반에 들어왔던 청년들 이게 전부거든요. 한 대여섯 명이었는데 한 번 모였었는데 인상적인 게 이제 제가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청년들이 어떻게 참여할까는 여전히 화두이지만 어려운 점도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장 사진 오른쪽에 있는 이 청년분은 어, 1년 주민자치 활동을 하시고 결국은 그만두셨는데요. 그 이유는 서울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타트업을 하는 청년이셨는데 이제 스타트업을 접고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만두는 청년들의 이유는 뭐 다양합니다. 취업이나 어떤 주거의 불안정도 있었고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주민자치회 안에서 업무가 청년에게로 몰리는 현상이 일부 분과에는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기를 좀 잘 다루거나 문서 편집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다른 주민자치에서도 한계점이 되지 않을까 였습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주목 포인트는 덕암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청년위원들은 아직도 남아있어요. 왜 남아있나 봤더니 그분들은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에 부원장을 하거나 아니면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지역에 이 뿌리를 내리고 지역에서 어떤 기반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 지속 가능하겠구나. 좀 더 많이 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청년들이 초기에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다른 생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인들 지금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한계점 중에 하나가 직장인들의 참여가 어렵다는 게 물론 이건 주민자치뿐만이 아니라 마을 활동에 공통된 상황이긴 한데요. 어떻게 이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직장인들의 참여들을 보장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주민참여에서의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주민 대표성. 제가 생각하는 주민자치회의 주민 대표성의 핵심은 제도적 대표성과 경험적 대표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전 이게 민회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순히 제도적으로 행정에서 이분들이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주지입니다. 부여를 하더라도 그것들이 실제로 실감하거나 공감이 되진 않거든요.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래도 지방 의원들이나 어떤 정치적인 어떤 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분들이 지역 대표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지역을 대표한다는 인식이 아직까지 크진 않으세요. 하지만 제도적인 대표성이 있다는 것이 계기인 동시에 실제 열심히 활동을 통해서 주민분들에게 이분들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라는 어떤 경험적인 대표성이 조화될 때 이제 주민 대표성이 의미를 갖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목단체와 활동단체의 조화라는 것은 주민자치의 활동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들어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초기에 서로 친해지고 이것이 재미있는 활동이고 뭔가 보람 있다라는 걸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초기에 그걸 심지 않으면은 튕겨져 나가게 되거든요. 왜냐 일만 하고 이거 너무 힘들고 돈도 안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재미를 가지면서 활동을 하게 할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진짜 자치, 주민이 스스로 다스린다는 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주민자치회 자체는 기본 프로세스가 있지만 지역에 맞게 좀 수정할 수 있는 역량을 각 지역들이 가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는 분과가 있지만 그거를 사업에 맞는 사업기획단으로 재편성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식의 스스로 우리 지역에 맞는 판단을 가질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역 조직 및 지역 활동 파트너 필요라는 말이 바로 그 지역 초기에 시민사회 활동이라든지 어떤 역량을 가진 활동가들이 붙어서 스스로 쓰실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은 사실 대부분의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 사업이 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고 설치해 놓고
실질적인 활동이나 어떤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면은 금방 예전의 형태로 돌아가거나 그 사업에 대해서 보람을 갖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지역의 역량이 집중되거나 붙어주는 게 필요한데 저는 많은 사업들이 결국은 그 수순으로 많이 갔다고 생각합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라든지 어떤 마을 만들기 사업도 잘못하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장기적으로 일자리나 어떤 법인 형태로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민자치의 영역에서는 실행법인이라는 것이 계속 화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죽겠다, 돈도 안 되는 거 하느라 정말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것들이 사실이지만 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영화의 대사인데요. 사실 악역의 대사이긴 하지만 살아보니까 강한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오래 가는 놈이 강한 거더라. 결국 지속 가능, 어떻게 하면 오래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2년의 활동을 통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활동하는 것들을 기록한 블로그가 있어서 잠깐 올려드렸고요. 저의 작은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딱 11시까지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권인호 청년께서 아주 활발한 에너지를 우리 모두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매우 고맙습니다. 이제 청문 질의응답을 통해서 좀 더 내용을 심화시켜 나가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참가자가 전부 20분인데요. 모든 분이 다 질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청문 기회는 한 번으로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문, 즉 질의하는 시간은 1분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답변은 좀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3분 이내로 답변 이렇게 좀 해주시고 해서 이 시간을 좀 더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분, 청문하실 분 있으면은 그 자리에서 손을 드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잘 해야지. 예, 김성호 이사님. 네, 손들을 안 드셔가지고 제가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 명의 의견들을 어떤 취합하는 카드에다 이렇게 의견을 취합해가지고 하셨다 그랬는데 그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그 절차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집행된 결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부분에 대해서 네. 좀 더 좀 자세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사업이 좀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행안부 사업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제가 생각하는 지금 주민자치 사업의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저희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빌려서 저희가 직접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고 있지 않고요. 서울의 일부 분과 주민자치회를 제외하면 전국에 있는 대부분의 주민자치회들이 이제 교부금 형태로 동사무소에 내려온 예산을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이 한계가 가장 큰 한계가 일종의 선거법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주민분들에게 직접 식비나 다가비를 제공하지 못하는 게 지금 주민자치회 사업의 가장 큰 한계인데요. 근데 행안부 사업을 받으면서 약간 그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 단체에게 용역을 하고 그 단체가 이제 식비나 그런 다가비들 지출함으로써 좀 그런 한계를 극복을 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333 모임이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간단한 다가비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 좀 참여를 하실 수 있었던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다가비를 지원하는 동시에 다가비는 이제 저희가 입금을 해드리는 게 후불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출하시고 영수증을 주시면 저희가 드리는 방식으로 했고요. 이제 질문지가 있습니다. 질문지에
간단하게 서로 요즘 기분이 어떤지 나누는 게 있었고, 재미를 위해서 송촌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질문, 가장 좋은 것과 가장 아쉬운 것들을 말씀을 하시게 했고, 그 다음에 주제별로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요. 이제 그냥 가볍게 그냥 우리 동네 문제가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 건강한 송촌, 안전한 송촌, 문화가 있는 송촌이란 그 비전으로 질문지를 짰어요. 그래서 세 개 주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라. 예를 들어서 건강한 송촌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에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했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지를 썼고 진행자가 아예 멘트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같이 넣어서 그걸 이제 그 에코백에다가 포스트잇과 펜과 그 질문지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신청하시면 저희가 배달을 갔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오면 그분들이 이제 그걸 쓰시고 한글 파일로 입력하든지 아니면 직접 수시기로 쓰신 거를 저희한테 다시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됐었던 모임입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아니, 저는 오늘 처음 이제 참여를 해서 이렇게 좀 듣기만 좀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우리 권인호님에게 여쭤볼 거는, 그 송천동 주민들의 내부에서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들 뭐 친구들 사이에도 정치 성향이 달라가지고 왜 아웅다웅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 그 흐름, 그 흐름 속에서 그런 정치 성향의 차이로 발생했던 뭐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것들 혹시 없었는지요? 아우, 있죠. 예. 예.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저도 들어가서 느낀 게 저는 사실 마을 공동체 지원기관에서 일하다가 왔는데요. 뭐 순진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세상을 모른다고 해야 될지 저는 그냥 마을 활동은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 다 좋은 분들인데 이 얘기를 하면 서로 계속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제 회의를 하거나 의제가 있을 때. 그래서 특별히 반대할 이유도 없고 평소에 잘 지내시는데 왜 회의에서 이렇게 서로 반대를 하시지? 그런 문제들이 왕왕 있는데 결국 들으면 제가 들은 그 이유는 대부분이 이제 서로 정치 성향이 달라서 지형이 다른 거예요. 서로 계신 위치가. 그래서 제가 느낀 거는 이제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나 그 성향이 어떤 마을 활동이나 저희 주민자치 활동에도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지점에서 영향을 상당히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희 주민자치회 안에서도 성향들이 많이 다른 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주민자치회 사업이 현재 그 여당의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야당의 성향을 가지신 위원님들이 도입 시기부터 이 사업은 여당의 그 신인 인사들을 심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셨고 저도 이제 그 뭐 구청장의 이제 친인사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았었고 구의회 시의회에서도 이제 실제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그 만만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여전히 제도 정치랑 이 풀뿌리 정치랑 상당히 밀착돼 있고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 이거는 순진하게 마을 사업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구나. 저는 주민자치회에 와서 그걸 더 많이 느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송천동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하나의 모델이 세워지고 있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또 질문하실 분 있습니까? 예, 송명식입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저는 3.1 서울민회에서 민봉경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주민자치 동네나 리통반 단위로 들어가서 보면은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잠재적인 이유들 때문에 복잡하고 아주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주로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선거를 통해서 조직이 사분오열되고 한 그런 후유증들 때문에
좁은 동네라고 할지라도 그 영향은 후유증이 아주 큽니다. 그런 것들을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목적 사업 자체가 그런 범주를 벗어나는 마을 자치회가, 주민자치회가 설립 목적이, 운영 방법이 또는 지향하는 내용들이 주민들이 그런 것들에 그런 예속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가장 순수하게 우리 동네 사람들이 공동체가 전체가 전부 다 원하고 환영할 만한 바라는, 예를 들면은 우리의 일자리라든가 또는 우리의 소득이라든가 또는 뭐 마을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졌을 때 그런 수익 구조의 안정성을 위한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중하는 것이 오히려 조직을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발전 가능하게 조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점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번 21대 국회에서 주민자치 관련법이 정부 안에서도 중요한 사항이 통째로 삭제돼 버리고 아주 축소가 돼서 껍데기만 남아 있는데, 사실 우리 서울 민회에서는 주민자치 기본법이 내용들이 상당히 우리 민회가 지행해야 될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앞으로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완성될 수 있도록 바로 이렇게 송천동 주민들처럼 성공적인 사례들을 확산시켜서 벤치마킹해서 민회 조직 이외에 어떤 형태로라도 주민자치 내용들이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송천동에서는 민본경제, 민생경제 또는 마을 주민자치회에서 소득구조 사업 또는 뭐 이런 어떤 사업에 참여를 할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거나 또는 어떤 결정된 사항 또는 그런 의견들이 어떤 형태로 있었는지 궁금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나 지역 조직들이 이제 소득을 내는 거는 상당히 다들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예 출범할 때부터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상당히 서로 간의 의견이라든지 그런 관점이 제가 있는 주민자치회는 많이 서로 달랐습니다. 저희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이나 임원진 중에는 지역 상인이신 분들이 저희가 많은데요. 지역 상인분들은 주로 관심이 지역에 공영 주차장이 있는데 이 주차장을 주민자치회가 운영해야 한다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지금은 상인회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자치회가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에 되게 관심이 많으신데, 또 임원들 중에서 여성이거나 아니면은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역의 어떤 로컬 푸드에 관련된 거나 아니면 돌봄에 관련된 기관들을 좀 위탁 운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있고, 저처럼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직 그런 것들을 운영하기에 좀 경험이나 역량이 충분치 않으니 행정에 있는 어떤 주민자치센터 중에 공간이나 문화의 집 같은 것들을 위탁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이 서로 다를 정도로 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했고, 다른 지역의 주민자치회에 제가 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주민자치회가 대부분이 지금 실행법인 행정의 위수탁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 말은 행정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공간을 주민자치에게 위탁 주는 방식인데, 이게 행정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일하는 걸 떼주는 거기도 하고, 또 제일 빨리 위탁 사무를 맡기기도 편하고 성과를 내기 쉽기 때문에 이게 약간 주민분들이 충분히 고민하기도 전에 막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명식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민본 경제, 민생 경제를 하려면은 주민들이 체감하고 진짜 우리 동네의 주민분들이 어떤 경제를 주민 중심으로 돌리기 위한 경제 활동으로 주민 조직을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주민자치회는 행정이 진행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위탁 사무가 너무 행정 중심으로 빠르게 흘러갈 위험이 저는 되게 우려스러운데 사실은 또 그걸 막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충분히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그 송명식 위원장께서 따로 민봉경제에서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면은 직접 개별적으로 좀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른 주제들이 또 많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정호진이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어, 예,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질문은, 지금 이게 이제 주민자치회가,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관계에서 보았을 때, 어디에 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말하자면, 지금 공무원들, 이제 주민자치회가 있지만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네. 그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편인데 여기서 주민자치회가 의회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관계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민자치회가 차지하는 위상은 도대체 무엇인지, 특히 주민 센터에 있는 공무원들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 건지, 앞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제 동장까지도 스스로 직접 선출을 하게 됐을 경우에 또 주민자치회는 위상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요. 예, 말씀하신 내용 저도 상당히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인데요. 일단은 현실과는 다르게, 현실을 차치하고 행안부에서 주민자치회를 실행할 때 모델을 세 가지를 설정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인데 협력이 지금처럼 동사무소가 있고 동등하게 주민자치회가 설치돼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행정이 그대로 살아있고 위에 상위 단체인 기초 단체도 살아있는 형태였고요. 통합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이제 그 공무원들이 이 행정만 내려오면은 주민자치회에서 의사결정, 그러니까 동장이 없어지는 구조인 거죠. 의사결정을 해서 결정한 걸 그냥 공무원들이, 동에 파견된 공무원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마지막으로 주민조직형은 이제 아예 동단위, 읍면동단위에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고 이제 주민들이 알아서 행정과 의회 기능을 다 하는 그런 세 가지 모델을 고민을 했는데 이제 지방자치법상에 통합형과 주민조직형은 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협력형으로 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거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주민자치회가 공부하다 처음 알았거든요. 주민자치회가 동단위에서 의회 기능을 수행하려고 했었다는 초기 모델을 이제 저는 나중에 알게 돼서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랑 이제 정치학자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이 구조를 권력 대립형으로 갈지 대립형으로 갈지 통합형으로 갈지, 그러니까 그 의원 내각제처럼 갈지 대통령제처럼 갈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이제 방향은 의회 기능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하는 동의회 기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적으로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행정이 그동안 했던 일이 뭔지를 이해하고 충분히 경험하고 해야 의회 기능으로 전 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초기에 사실은 의회 기능보다는 이제 일종의 행정이 하는 활동들을 알게 되고 위탁 사무처럼 이제 떼가지고 직접 해보거나 이런 것들의 과정이 일정하게 저는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위험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정확하게 의회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에서 뭘 받거나 행정의 일을 가져오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딱 분리돼가지고
그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성격이 있는데 저는 그런 느낌이 민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확 독립돼가지고 행정과 분리돼서 가는 형태가 있고 오히려 행안부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위탁사무처럼 행정의 일을 어느 정도 넘겨주는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 둘 사이에서 좀 균형 잡힌 고민이 필요하긴 한데 제 경험으로는 주민분들이 행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일정한 행정 기능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의회로 가야 되지 않나 또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공무원들의 이렇게 뒤치다거리나 따까리를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고민은 돼야 되겠지만 모르겠어요. 제가 읍면동에 느낀 건 바로 의회로 가기에는 상당히 어려움과 경험 부족이 많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예, 잘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또 질문하실 분이 있나요? 예, 박태길 선생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았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는 서울에서 그 마을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박태길입니다. 그 주민자치의 그 위원으로 이제 계시면서 동지원관으로 계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예산 문제입니다. 지금 주어진 예산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동 단위의 해난 문제들을 여지를 설정해서 집행해 나가는데 한계성의 문제가 없는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극복을 어떻게 해 가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고민되는 게 많긴 한데요. 근데 한계성이 구체적으로 약간 어떤 한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봐도 되는지요? 예, 동 단위의 예산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위원 50명 위원분들하고 회원분들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주어진 여러 가지 해난을 해결하는 데는 많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일단은 예산에 있어서는 저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금액 규모도 있지만 저는 규모 문제보다는 예산을 쓰는 영역의 한계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예산 영역의 한계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 지원을 얼마나 그 성실하게 행정이나 단체장들이 하냐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액수가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크고 작음보다는 되게 지역사회를 해결하기 위한데 짜잘한 내용들만 쓸 수 있게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 한계거든요. 주민자치회가 하는 게 지금 뭐 가로등 교체하는 것들은 뭐 행정 예산이기도 하지만 뭐 지역에서 뭐 축제를 하고 뭐 주민들이랑 소소한 것들을 하는 예산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송촌 생활체육공원이라는 대전 광역시 단위에서 관리하는 체육공원 둘레길을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그 둘레길을 만들기 위한 이제 어떤 권한이나 법적인 내용들은 다 공무원들 대전시로 가 있더라고요. 근데 몰랐는데 공원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나 공원을 꾸미는 것들을 공무원분들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자치회가 그것들을 밝혀내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런 굵직한 것들을 아직 주민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제 주시지 않는 거죠. 주민들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 안 하고 저희가 하는 거는 이제 뭐 주민들이랑 복닥복닥하게 이렇게 마을 공동체 활동 뭐 하고 뭐 이렇게 동네에서 이렇게 어떤 인프라적인 것보다는 주민들의 소소한 활동 정도로 내용들을 이렇게 한정시켜서 온다는 게 저는 한계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편은 이제 저처럼 자치지원관 저도 이제 대전시에 인건비 지원을 받아서 들어온 활동가인데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다 생업이 있는 분이고 바쁘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예산들을 집행하고 진행하는 간사 역할을 할 실무자들을 명확하게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저도 작년까지 활동하고 더 이상 인건비가 나오지 않고
이래서 이제 그 2년 활동 이후에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냥 주민분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경우에 굴러가기가 어려운 상황도 있지 않나. 그게 예산에 있어서 좀 문제라고 느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먼저 하시죠. 네. 그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일단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이 제도적인 어떤 초부족 단계에서 주민자치를 이제 지향하는 상황에서 이제 주민자치회가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꿈꾸는 마을공화국, 연방민주공화국 단계로 이제 생각을 이제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권인호 우리 청년 활동가께서 보시기에 최종 단계로 가려면 제도적, 법적으로 어떠한 장애물들이 이제 제거가 되거나 보완이 되어야 될지 그거 하나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직업 공무원제가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무슨 지구지순의 절대적인 제도인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읍면동 단위에서는 저는 공무원들의 능력이나 의지들을 이렇게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훨씬 자질이나 의지가 더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것은 읍면동 주민들께서 순환 공무원제로 주민들께 공무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1년이면 1년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직업공무원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물론 장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주민자치 입장에서 봤을 때 문제거리들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 예산적인 부분에 저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그 절감된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인건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소요가 되는 그분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그 읍면동에서 시민들께서 직접 순환 공무원제로 일하시는 것 뭐 이런 아이디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아니면 대안이 있으시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제도적 보완은 사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 개정 안에 주민자치의 조항이 반드시 전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두 번째 말씀하신 읍면동 단위에서 순환공무원처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상당히 동감합니다. 공감하고 전 주민자치 활동이 소중했던 이유는 저가 전에는 그런 게 말이 되나? 그게 말이 되나? 가능할까라고 전혀 상상을 못했지만 주민자치 활동을 해보니까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행정이 하는 과정들을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구조를 이해를 하면서 이제 관여할 수 있는 부분 또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시는데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과정이 잘 설계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 수 있지만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을 잘 설계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주민분들이 어떻게 이제 읍면동에 있는 일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하실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과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행정에 있는 과정들을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바로 의회 기능처럼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행정에 가지고 있던 경험이나 어떤 의사결정 구조들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충분히 경험했을 때 얼마든지 이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과정을 잘 설계해야 될 때 사실은 주민자치회를 기획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정말 이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주민분들이 이 행정에 있는 사업을 대신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구조였다라는 걸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설계가 그렇게 안 되면은 그냥 일하다가 끝나는 경우 주민분들이 주체로 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동네에 이제 가로등을 설치하는 마을 의제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 주민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그 가로등이 물론 당연히 설치돼서 어두운 지역이 밝아지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건 결과적으로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 더 중요한 건 저도 그 사업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들이 가로등을 없는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 무엇인지를 담당 공무원과 얘기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가로등을 설치하는 과정은 먼저 조도 조사를 해야 되더라고요. 조도 조사를 그 지역에서 일정 조도 이하로 떨어질 때 설치가 법적으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그 현장으로 파견을 나가서 지형을 확인하고 가까이에 가로등이 얼마나 가까이에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가 되면은 그때 이제 설치를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주민분들이 이 과정을 이해하고 혹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바꿀까, 법적인 부분이나 과정들, 마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설정하는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심지어 주민자치를 기획하는 분들조차도 그 주민분들한테 가로등 설치되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설치하는 거가 끝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일로 소진되면 안 되고 주민분들이 행정적인 절차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해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고치는 훨씬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지역의 구조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가 세팅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마을 일꾼이라고 해서 열심히 이제 뭐 공사만 하다가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그런 순환 공무원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자치 경험을 해보면서 미래에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나올 때까지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생님이, 우리 권인호 선생님이 아주 반가운 점에 체감하신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부족, 트라이브에 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예, 우리 옛 국가로 발전하는 데서 집에서 마을로, 그래서 다시 나라로, 또 집에서 부족으로, 다시 나라로. 그 나라가 나중에는 이제 그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는데요. 직접 민주주의를 시스템을 우리 현실에 가져오는데 부족이 상당히 역할을 좀 할 수 있으니, 부족 개념이 부족이라는 게 아니라 그 점에서 실천적으로 노력한 과정이 좀 있으신지 하고 질문드립니다. 제가 그 부족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하신 실천적인 부분을 제가 많이 하지 못해서, 그리고 뭐 계획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아서 이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그냥 경험적으로 이제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 개념이 더 어울린다, 그냥 이런 생각 정도 해봤습니다. 예. 아주 착안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예. 저기 부족에 관해서 제가 드릴 자료가 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여성분인 것 같은데요. 신미경 선생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는지요? 저는 아까 얘기할 때 일을 하다 보면 이게 있더라고요. 너무 잘못하면 자원봉사자 수준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고요. 활동가들이 그 공무원들의 뒷치다거리나 하는 이런 걸로 전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순환 공무원제로 가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자원봉사 아니 마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페이는 급료는 어떻게 되는지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들렸나요? 예. 네. 마을 하시는 분들이 그 급료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 활동을 하는 분들의 어떤
경제적 보상 이런 게 계속 중요한 이슈인데요. 네.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이제 마을 활동을 일종의 마을 활동을 하시는 것인데 그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지금 공식적인 대부분 지역의 보상은 이제 수당입니다. 주민자치위원 수당. 그래서 회의를 참석했을 때 참석 수당이 나오는 것이 유일한 법적으로도 이제 근거 조항이 있고 해서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이 수당에 대해서 의견이 되게 분분하긴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자생단체 활동이나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이건 봉사로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수당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마을 활동을 하시거나 풀뿌리 활동을 하시다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시간과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특히 주민자치위원들은 참석 수당 이상으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좀 조율을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드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지급되는 회의 수당이 아마 공식적인 내용이고요. 뭐 예를 들어 이제 상당히 뭐 제가 봤을 때 적은 편입니다. 저희 대덕구의 경우에는 실비 보상이어가지고 회의 한번 참석하면 현재 공무원의 기준인 식비인 뭐 8,000원이 지급이 된다든지 이 정도 수준이고요. 대신에 이제 공식 회의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의는 이제 10,000원.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분과 회의 2번에 공식 회의의 수당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8,000원 2번, 10,000원 1번 해서 26,000원. 이게 26,000원이 지금 현재 대덕구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한 달에 받는 수당인데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하는 일에 비해 너무 이건 적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선배님들한테도 되게 그 지혜를 구하고 싶은 것이 사실 지방의원도 논란이 되게 많았잖아요. 월급을 만들었다 없앴다 하는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들도 이 봉사이면서도 어떤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상되어야 하느냐에 대해서 저는 조금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특히 저 같은 월급을 받는 실무자가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핵심적인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자원봉사 수당 정도로도 사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활동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지만 회의 때만이라도 와서 어떤 의견할 때 정확하게 의견 내고 하시면 그 활동을 진행하는 거는 이제 실행법인이라고 하는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저처럼 실무자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봉사의 개념을 좀 더 가깝게 가질 수도 있고 더 열심히 활동하는 어떤 활동가 개념으로 가질 수도 있어가지고 이 그림이 이제 지역에 따라서 상이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같으면 그런 회의비하고 저기 받고는 제가 아주 봉사를 하지 않으면 이런 활동 안 할 것 같아요. 택시비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점은 숙제로 좀 두고요. 우리 주신공화국을 운영하고 계시는 김한중 목사님 혹시 할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게 조금씩 되찾아가는 독립운동 비슷한 것인데 이제 워낙 우리가 이제 뜨거운 물에 개구리처럼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산 세월이 너무 오래돼서 주인 행세를 못하고 이제 말하자면 옛날 독립운동 한 것처럼 또 되지도 않고 이런 딜레마 속에서 뭐 조금씩 이렇게 해나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혁명을 이것도 하나의 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우리 공화국은 이제 청년공화국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권 선생님이 경험한 주민자치회가 청년들도 있고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나이 드신 분들은 되게 어떻게 행동한다는 건 우리가 알아요. 아는데 저희들이 궁금한 건 이제 20, 30대의 청년들의 마음 자세나 요즘 이제 주민자치회에 참석을 하고 있는 그런 청년들의 그 어떤 철학이나 태도, 또 마음가짐 이런 거 좀 궁금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결국은 이런 운동은 이제 대를 이어서 뭐 여러 해 걸리겠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이제 중요한데 저희들은 토대를 놓는 시기고 청년들은 이제 직접 이제 혁명을 해야 될 세대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싶거든요. 젊은 청년들은 주민자치회라든지 민회라든지 공화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들이 주로 보이는지 참 그거에 궁금해서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간단하게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는 그 청년들의 그 모습들이 되게 이러이러하게 보인다 하는 걸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민자치회를 나간 청년들과 남아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남아있는 청년들에게 이제 이거 왜 하냐고 물어보면은 그냥 재밌는 것 같아서 나온다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들도 어떤 깊은 의미나 두지 않고,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렇게 일을 많이 하지 않아요. 계속 있는 청년들은 막 일에 막 시달리는 게 아니고 자기들 그냥 시간 될 때 와서 어르신들 얘기 듣고 뭐 관심 갖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서 뭐 가게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요한 게 자기 부모님이 지역의 자생단체랑 관련이 있거나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약간 덕암동이라는 지역이 이제 도농 복합 지역인데요. 거기 남아있는 청년위원들이 다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이시고 또 카페를 하는 남자 청년은 어머니가 그 지역에서 부녀회장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일정한 친근감이나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 같고요. 이거랑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청년 활동도 이제 지역에서 뭐 창업 활동하는 청년이나 이런 친구들을 만나니까 그런 청년들이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되게 적나라한 얘기를 저한테 해줬습니다. 주민자치회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주민자치회 그거 안 가지. 왜냐면 재미없으니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좀 적나라하게 하면 이제 어른들 얘기만 거기서 한다. 내가 얘기할 자리나 뭐 내 얘기를 할 그런 게, 그리고 하는 활동도 재미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재미가 없는 게 어른들 때문에 재미가 없네요. 예? 어른들 때문에 재미가 없게 된다는 스토리인데 그렇게 되면. 예, 근데 이게 어른들 탓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주민자치의 구조 자체가 청년들이 자기의 재미를 추진할 수 있지, 이렇게 새로운 걸 제안하거나 해보고 싶은 걸 하도록 지원하는 구조 자체가 안 돼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굳이 얘기하면 어르신들의 이제 주민자치 안에 있는 기성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들이 왔으면 하고 궁금해하지만 어떻게 청년들을 오게 할지에 대해서는 되게 거의 이 답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결론이 청년들이 좋아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라는 거는 이제 청년들이 생각하는 주제, 청년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는 구조가 있어야만 재미를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나 사업들이 있어야 좀 청년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 저는 민회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서 이 짧은 시간에 안 되고 이제 나중에 이 다른 포럼이나 선배님들 만나면서 민회에 대해서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민자치회가 워낙 구조적으로 기존 자생단체 분들이나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생각하면 청년들이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구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민해는 제가 민해에 대한 몰려주신 내용들을 읽으면서 느낀 게 막 마을 동아리 수준으로 되게 작게 열 수가 있잖아요. 민해 기본 형태 자체가 가볍게. 그때 청년들이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그런 동아리를 무조건 밀어주는 거를 왕창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나. 청년민회를 많이 만들어서 이쪽에서 새를 불려가지고 주민자치로 진입하든지. 그러니까 전략으로 봤을 때 저는 민회가 오히려 구조상으로는 청년들이 왜냐면 그건 민회는 실제로 막 한계를 두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주민들 스스로 그냥 동아리처럼 청년민회 무슨 민회 이렇게 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오히려 청년을 연장하려면 민회 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주민자치가 워낙에 행정중심적이고 좀 이 기존 세력 중심이다 보니 되게 노력을 막 이렇게 억지로 해서 청년들을 넣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민회에서 막 청년 세를 불려가지고 이 청년들이 커졌을 때 그중에서 괜찮은 청년들을 주민자치회로 보내서 주민자치 안에서 위원 역할이나 임원진으로 투입을 들어가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그냥 해봤었어.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혜랑 3.1민의 부의장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 권민호님께서 발제하시니까 이전과 다르게 처음에 버벅대는 게 없네요. 확실히 젊은 분이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쫙 되는데, 아까 이제 청년 얘기 조금 전에 이제 김한중 목사님 말씀하시고 제가 저기라고 그랬는데, 우리 권민호님은 왜 이런 거를 하시게 됐나요? 그거를 좀 한번 개인적인 거겠지만 듣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지속성이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게 어쨌든 한 지역에 지금 이제 대덕구의 세계동이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한 올해는 9개 동까지 예? 올해는 12개 전동으로 작년에 다 확대는 됐어요. 확대됐어요. 예. 그러면 이제 동들 사이에 서로 이제 그런 연대와 이런 것들이 되고 또 다른 시도와의 연계가 되고 이런 게 이제 확장돼 나가야 사실 이게 사는 거죠. 혼자서 살아가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좋은 이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아이디어라기보다 아무튼 방향성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청년들이 들어와서 이 동아리를 스스로 조직하고 돼 있는 조직에 이렇게 청년들을 끼워 넣는 식으로 청년들 왜 안 오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청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들어와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드는 동아리 이런 거는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한번 여러 가지로 논의해보고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질문한 것만 좀 답해 주세요. 예. 예, 첫 번째는 왜 이 활동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는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청년들도 또 성향들이 있는데, 타고날 때부터 약간 경쟁적인 성향을 가진 청년들은 영리적인 활동이나 어떤 자본주의 논리에 쉽게 가는 청년들이 있고, 저도 물론 그런 성향이 있지만, 약간 어렸을 때부터 NGO나 그린피스 같은 시민단체 활동을 TV에서 보고, 이거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본 성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무래도 가족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 아버지가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좀 하시다 보니, 이렇게 시민사회 단체에 자문하는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활동으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영향도 있고 저는 근데 그 가족의 영향보다도 재밌는 것은 이제 청년들도 다 기본 성향이 있어요. 근데 이 영역에 와 있는 청년들을 보면은 같이 살아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함께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 그런 마음이 좀 품어 있는 청년들이
쉽게 이 영역으로 좀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이 좀 많았던 게 있는 것 같고. 두 번째 활동의 지속성은 저는 이제 사실은 그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라는 기관에 이제 지금 채용에 신청을 한 상황인데요. 대덕구 공동체 지원센터가 대덕구 12개 동을 이제 주민자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좀 지원해서 주민자치를 대덕구 전체로 지원하는 걸 한번 해보고 싶어서 지금 지원을 한 상태이고요. 그렇게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만 사실 이 영역에서 활동한 청년들의 지속성이 담보가 안 되는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12개 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가려고 하는 게 이제 말씀하신 동간의 연대가 확대가 돼야 되는 것 같고 그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데 사실은 기획이 잘 안 돼 있어요. 기획을 안 하면 또 그냥 각자 살아남고 동간의 주민자치회도 행정에서 설치해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경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더 많이 주민을 불렀다, 더 좋은 사업을 했다, 이런 식의 경쟁 구도로 쉽게 가게 되는데 그거를 연대를 통해서 바로잡는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 연대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하준명 대표님이 뭐 질문하실 거 있다고 그랬죠? 다른 네. 질문이 없으니까 먼저 한번 해주시죠. 아까 부족 개념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상당히 젊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와 흥미, 그리고 가치와 의미 이런 것들을 쫓아서 만들어진 그 부족 개념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같이 참여하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그리고 주민자치회든 어떠한 제도권이든 그 우리의 생각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젊은이들을 여기저기 이제 파견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세력화 시켜야 돼요. 결국에는 이게 뭐든지 이 세력화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인원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세상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뜻하는 바를 이뤄갈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 부족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이거 논의를 좀 해서 이거 재밌게 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권인호 선생님께서 그런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지금 보게 되면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대덕구 송촌동 같은 경우에 2만 몇천 명의 주민 가운데 50여 명인가요? 그분들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그 자체도 이제 대의제 형식의 형태로밖에 이제 운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완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적인 그런 장치들을 뭐 대충 생각했을 때는 우리 뭐 정보통신기술 활용해서 인터넷 활용해서 그렇게 보완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을 해 나가셨는지 그 두 가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약간 끊겨가지고 예. 그 직접 민주 예. 네네. 그 주민자치 자체가 대의제적인 요소가 있어서 어떻게 직접 민주적인 부분을 보완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아까 첫 번째 질문은 부족 개념 그걸 어떻게 이제 시스템화해서 같이 한번 뭔가 기획을 하고 일을 해볼 수 있을지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봤고요. 예, 뭐 저도 관심이 많은 내용이라 가지고 같이 하고 싶은데요. 그 작년에도 그랬듯이 뭐 제가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참여를 많이 못해서 참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게 참 어렵긴 한데 할 수 있는 한 최선 어쨌든 그 개념을 괜찮게 봐주셨고 해서 이 부족 개념 가지고 청년들과 만나는 작업을 해보고 싶습니다. 해보고 싶은데 이제 어떤 업무적인 상황이나 워낙 일이 좀 제가 많이 맡겨지고 막 지역에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얘기하면서 좀 제가 최대한 참여하고 만드는 거에 기획에 참여하고 싶고요. 뭐 직접 민주주의 장치는 그 발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회도 결국은 간접적인 대표기 때문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닌데 이제 333 모임 같이 모이는 것들을 좀 만드는 과정이 있던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저가 좀 청년 치고 올드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디지털 방식을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관계가 있고 맥락을 이해한 상태에서는 디지털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우리가 이미 서로 어떤 의제를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지는 중요한데 문제는 지금 전국에서 하는 주민총회 투표도 투표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의제에 대한 이해도나 공감도가 상당히 낮아요. 제가 봤을 때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자신의 선호나 취향으로 투표를 하게 되는 경향이 많고 마을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는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전히 만나서 맥락을 같이 공동의 개념으로 만들어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 요소는 마을 공론장 만나고 얘기하고 토론하는 거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만나서 얘기하는 게 저는 더 지역을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에 대해서 읍면동 단위에서는 사실은 되게 보완적으로 붙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바쁜 일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그 부족제 개념을 지금 이제 또 주민자치를 지원하는 일을 또 하시게 될 텐데 거기에서 직접 하시면서 중복되게 그 부족 개념을 거기에서도 하시고 또 이렇게 바깥에서도 하시는 그 중복 구조를 만드시면 좀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할게요. 예. 예. 얘기 잘 들었고요. 어쨌든 이게 주민자치에서 이런 재정권이라든지 어떤 인사고 같은 게 없으면 그냥 약간 행정의 덜덜이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뭐 어쨌든 중앙정부에서는 잘 안 주려고 할 테고 약간 이런 제대로 된 자치를 하려고 하면 뭐 제2의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가지 않으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뭐 좀 활동을 하면서 보면 저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슈도 이제 읍면 동장들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자는 생각인데 한 활동을 뭐 좀 하면서 만약에 이제 주민들이 선출을 했을 때 그걸 리더십이라든지 그 할 만한 사람들이 좀 보이던가요? 송천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분이 우리 동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리더십들이 좀 등장을 하던가요? 저는 리더십은 송천동은 어느 정도 등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전국에서 조금 알려지는 그런 주민자치가 되지 않았나. 뭐 임원들의 헌신성이라든지 자주 시간을 내서 활동하는 면에서 이제 리더십에 가능한 것 같고요. 근데 동장을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이 리더십과 어떤 마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 전문성이 되게 필요해지기 때문에 어떻게 전문성을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학습하고 만들어갈 것인가가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읍면동장 직선제가 저희 대전 바로 옆에 세종시에서는 원래 2개 동인가 하다가 올해 이제 4개인가로 확장을 했는데요. 여전히 이제 공무원들이 신청해서 오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전 잘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의미가 되게 큰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의미 때문에 동장님과 주민자치회의 연계성이 더 밀착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것 같고 말씀하신 이제 송천동에서는 뭐 리더십의 가능성은 발견이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시작한 지 1시간 반 정도 됐는데요. 이제는 질의응답은 뭐 다른 건 아니지만 질의응답도 계속 해주시고 직접 자신의 의견을 이게 발표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예. 네. 오늘 참 청년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직접 이렇게 함께 하신 것이 참 저는 기쁘다고 생각하고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우리 주민자치라는 말이 나온 지가 오래됐고 또 전국적으로 이게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그 명분과 그 실리가 없고 지금도 자리 잡지 못한 형국이고, 또 하나 실례로 지금 그 시골에 가면은 마을 리장이 있습니다. 그 리장들도 행정의 둘러리입니다. 정부의 둘러리고, 페이가 뭐 한 몇십만 원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행정을 보조해주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떤 주체가 되고, 자신을 어떻게 뭐 향상시키고 마을을 발전시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권한을 안 줍니다. 심부름 시키면은 그거 하는 거 정도밖에는, 그것이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누군가가 이걸 앞서서 한다는 것은 극히 힘들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교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만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그 민회같이 결성이 되고 조직이 되고 어떤 그 아젠다를 설정할 수 있다면은 그거보다 더 좋은 돌파구가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아젠다 빌딩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 민회만이 희망적이다. 우리 희망적인 그 민회를 발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으로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제적인 가치관과 그 발전 방향을 함께 공유하면서 이것을 제안하고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이건 빈부격차 어떤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다 같은 가족이다 개념으로 이게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지금 필요한 시기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또 한쪽으로는 제도적 법적 그런 그 장치도 만들어가면서 어떤 그 전문가 집단, 전문가 그 그룹을 형성해가면서 같이 법제화도 하고, 그 법이 올바로 세워질 때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 그 아까 그 말씀하신 모든 그 염려하는 부분이라든가 걱정하는 거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 같은 것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지금 그 오늘 그 이렇게 귀한 말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고 환영하고 함께할 마음은 진짜 꿀뚝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함께 모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구심점, 할 수 있다, 우리는 하자,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무르익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 이상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김성호 이사장님 말씀하십시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그 우리 권인호 선생님한테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 부분이, 주민자치회 분들이 이제 청년해서 그 이 계층별, 연령별로 무지하게 다양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다른 모든 조직이 정관과 단체, 뭐 규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라면서 이 헌법에 대한 교육을 갖다가 많이 받지 못했는데, 꼭 저기 주민자치회나 이런 그 분들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꼭 헌법 130개 조항은 꼭 한 번씩 읽어보고 이 헌법에 대한 구성,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학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다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도 예. 발언권. 예, 한 말씀 간단히 해주세요. 예. 그 우리 권인호 전 주민자치지원관의 말씀을 오늘 듣고 우리 민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대거 조직적으로 환영하면서 참여할 수 있는 이 바다와 같은 조직을 지향하는, 또 지향해야 될 전 국민의 주비 차원에서라도 굉장히 그 바람직스러운 내용입니다. 정말해서 바다와 같은 조직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동의하고 또 걱정하고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바람직한 내용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내용들이 현장에 가서 보면은 개인적으로는 전부 다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득실, 관심, 그리고 작게는 부족이라고까지 표현하셨지만, 그 자체에서 공동체의 관심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국한 시대에 그럼으로 인해서
민생고이고 또 스스로 자치권을 갖는 그 지역에 자기가 공동체로서 참여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받아야 될, 그리고 그거를 같이 주체적으로 경영하고 싶은 그런 공동체의 경영을 원하는 조직이 민회 속에서는 누구나 다 경제, 생산, 소비, 문화, 어떤 트렌드들도 전부 다 다양하게 권장받고 보장받고 그리고 또 지원받는 그런 조직적인 역량들을 갖추는 목표를 지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지원관께서 지금 현재 주장하시는 또는 지향하시는 그런 앞으로의 내용들도 우리 민회가 청년뿐만이 아니라 구성원 전체들이 동네 분들이 누구나 다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또는 선호해서 참여하고 싶어하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분들이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경계와 벽을 허물고 더욱더 정성 들여서 조직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성공 사례를 만들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권인호 청년과 같은 분이 있는 한 다음 세상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응원합니다. 예.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 하세요. 예, 네, 뭐냐면, 저는 지금 농촌에 살고 있거든요. 경북 상주에 살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주로 이제 권인호 우리 청년이 경험한 세계는 청년들이 많은 도시예요. 주민들도 많고, 그런데 면 단위에 지금 살아보면 인구도 1000명, 2000명 이렇게 소수이기도 하지만 젊은이라고는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50대가 이렇게 젊은 층에 속하는, 아주 젊은 층에 속하죠. 50대가. 그런 정도인 이런 농촌 지역에서 어떻게 말하자면 주민자치회가 가능할 수 있을지, 앞으로 한국 농촌의 문제와 관련해서 이 주민자치회의 전망 또 혹은 직접 민주주의가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인호 씨가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 경험과 이제 고민이 해보지 못한 사실 영역이라서 저도 발표나 얘기 사례 해주실 때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흔히 소멸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에서는 어떻게 지역 활동을 할 것인가? 저는 이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그냥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지역에 있는 지자체 중에서 청년들을 약간은 성공까지는 아니지만 데려와서 흥미를 느끼게 하는데 좀 성공했다는 사례들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목포에 이제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목포에 괜찮아 마을이라든지 한산에도 지금 행안부 사업으로 관련해서 이제 청년들이 가 있고, 아니면 최근에 이제 남해에 농사 짓는 청년이 가가지고 약간 공동체처럼 만들었었잖아요. 팜프라라고. 저는 이제 그런 사례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보고는 있습니다. 저도 청년이지만 청년들이 어떻게 할 때 이제 지역에 오래 살 수 있을까. 근데 사실은 보면은 기반 인프라가 중요한 것 같아요. 주거 문제랑 뭔가 지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걸 얼마나 전폭적으로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청년들이 거기에 좀 남아있지 않나. 그건 자그마한 주민자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 송촌동 주민자치를 청년 2명의 위원이 다 나갔는데 결국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 찾으러 서울로 갔거든요. 그리고 남아있는 위원들은 그 동네에서 일을 하는 청년들이었고,
결국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폭적으로 사회가 좀 마련할 그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약간 제가 청년 입장에서 봤을 때 청년들이 뭐 열정이 있냐 아니면 관심이 있냐 이런 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거 문제에 저희는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일자리로 표현하면 그렇지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느냐도 영향을 되게 많이 주는 것 같아서 그거를 지역에서 얼마나 마련하냐는 좀 포인트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저는 그 직접 민주주의나 우리나라가 앞으로 살아나갈 올바른 방향은 한국 농촌이 살만한 세상으로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거기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책과 대안들이 이렇게 나와야만 민주주의도 살고 한국의 미래 전망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죄송한데 제가 배터리가 다 떨어져서 두 가지 빨리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지역 그 화폐 우리 한반레치의 김성훈 대표님께서 발표를 하실 예정이고요. 그것은 단순히 이제 지금 지역 상품권 개념이 아니고 진짜 이제 지역 화폐의 개념으로 해서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분들 그 연락처를 좀 주시면 오늘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올해 신축년 왜 우리들이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 민본 세상을 향해서 큰 걸음을 내딛는 이런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첫 시작, 첫 테이프를 청년이 끌어준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 몇 회인가요? 11회인가 12회인가 그렇습니다. 직접 민주주의 민본 세상을 열어가는 수요 포럼 이상으로 모두 마칠까 합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